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종사자와 입소자 20만 명이 대상인데 접종 동의율은 75%가량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진행한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에서 평균 79%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문제가 된 혈전 생성 위험도 없었다며 다음 달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하루 공항 이용객이 150만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4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교차가 10도 넘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초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도 조심해야겠지만 낡은 집의 축대나 옹벽 붕괴 등 봄철 재난 사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날씨학 개론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유럽의약품청에 이어 우리나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도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예정대로 요양병원 만 65세 이상 입원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1,651곳에서 만 65세 이상 입원 환자와 종사자 총 20만 5,900여 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2일부터 24일까지 배송하면 각 요양병원은 백신을 받은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자체적으로 1차 접종을 마칩니다. 추진단은 접종에 앞서 요양병원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했는데 22일 기준으로 75.2%인 15만 4,989명이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같은 기관 만 65세 미만의 접종 동의율 92.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국가안보실장 등 순방에 동행하는 일부 청와대 관계자 9명도 함께 접종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이후 30분간 대기하고 바로 청와대에 복귀해서 오전 9시 4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참모회의를 주재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면역 형성은 국민의 참여에 달려있다며 순서가 왔을 때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나부터 먼저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지금 3차 유행의 안정화와 재확산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정부는 남은 특별 대책 기간 동안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전파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전체 감염 사례 가운데 31.7%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전파가 진행됐는데 이 중 절반은 가족 간 감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 간 감염 외에는 지인, 친구에게 전파된 경우가 10%, 직장 동료 간 감염이 8.6%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또 가족 간 전파 사례만 주로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파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가족 내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 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안에서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면서 봄꽃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축제 시즌이 돌아온 건데요. 올해는 좀처럼 유행이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탓에 상춘객도 주최 측도 고민이 깊습니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일단 취소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서강대교 남단부터 국회의원회관 사거리 1.7km 구간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직접 볼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4월 5일부터 11일까지 90분씩 하루 7번 시간대를 나눠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회차마다 행사 관계자를 포함해서 9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한데 신청 인원이 넘치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방역과 지역민의 생계 고민 사이에서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절충점을 찾은 곳도 있습니다. 홍성 남당항 세조개 축제가 대표적인데요. 지역 상인들이 직접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서 홍보에 나섰습니다. 밀키트라고 불리는 간편 요리 세트도 판매했는데요. 사실 가장 큰 걱정은 방역에 대한 당국과 시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코로나가 한 번이라도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파장이 더 클 거 아니냐. 소독약을 사서 상가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주고 쓰나 안 쓰나 점검해가며 준 상인들도 처음에는 과연 그 몇 개나 들어와서 장사가 될까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하루에 100kg도 주문해서 판매를 해드리고 200kg도 판매를. 축제는 취소하고 대신 출입을 막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의 경우 거리 두기를 잘 지킨다는 조건으로 진입은 허용됩니다. 대신 입장 인원을 통제하고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유채꽃밭의 모습입니다. 축제 취소 결정 뒤 밭을 갈아엎어야 했는데요. 올해는 축제 이름은 살렸지만 오프라인 행사는 없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풍경을 중계합니다. 또 인근 도로 주정차는 금지되는데요. 최대한 차에서 내리지 말고 꽃 구경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런 같은 당부가 잘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조금 일찍 핀 꽃이 전남 광양의 매화마을 주차장을 폐쇄하고 직거래 장터나 특산물 체험 코너를 운영하진 않았지만 몰리는 인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13일에서 14일 주말 동안 매화마을을 찾은 방문객만 약 9만 1,500명에 달했습니다. 생계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몰리는 인파를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강조되는데요. 어딜 가든 핵심 방역 수칙 준수만큼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과태료 미부과 처분 취소 진정서를 지난 19일 접수했다면서 질병관리청 유권 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마포구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 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김어준 씨 등 7명의 지난 1월 19일 카페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마포구에 통보했지만 마포구가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을 무엇으로 꼽았을까요? 대기 오염이 1순위를 차지했고 주차장 확보나 자치구 불균형 문제 등도 주요한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불만 해소를 위해서 본격적인 생활 편의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몽골과 중국을 거쳐온 황사가 서울 시내를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지만 나빠진 공기질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심해서 좀 기관지가 약한 편이라 그런 점은 좀. 실제로도 서울 시민들은 가장 불만족스러운 첫 순위로 미세먼지와 공기오염을 들었습니다. 주차장 문제와 자치구 사이 불균형 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부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10년 후를 대비해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로 대기질과 수질 개선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오히려 앞질렀습니다. 대기, 그리고 양극화, 일자리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 있었는데 이 모두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과 삶의 균형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도 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CCTV를 통한 매연 차량 자동 인식 장치, 센서와 연계된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 장치 개발 등이 우선 연구 대상입니다. 노후화된 다리나 터널 등을 관리하는 기술, 안전 위험 요소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장비, 폐기물 재활용 기술 등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도시 차원의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시민의 참여하에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미래 도시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다음 달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테슬라가 선두를 달리는 전기차 시장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을 내놓으며 도전장을 냈습니다. 세계 완성차 업체들도 올해를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섰습니다. 조용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모꼴로 각진 헤드램프와 사이드미러 역할을 하는 측면 카메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 내연기관차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아이오닉5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반 전력보다 더 높은 최대 3.6kW의 소비 전력을 제공하는데요. 야외 활동이나 캠핑들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가전기기들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세계에 내놓은 첫 순수 전기차는 사전 계약 첫날 국내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이오닉5는 이달 말부터 양산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구매자에게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의 첫 전기차 EV6는 영상으로 외관을 소개한 데 이어 이달 안에 실물을 공개합니다. 아이오닉5가 전기차다운 디자인이라면 EV6는 친숙한 내연기관차의 외형을 담은 게 특징입니다. 지난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44만 2천 대를 판매하며 1위를 차지했고 폭스바겐과 GM에 뒤이어 현대차가 12만 4천 대로 네 번째 순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성장률 45%를 웃도는 쾌속 질주가 예상됩니다.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자 테슬라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배터리도 직접 생산하겠다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해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일정 정도는 그 대중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환경주의가 강한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도 더 가속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국내 전기차는 2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전기 보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혈전 발생의 연관성을 두고 며칠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방역 당국은 일단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백신 접종의 득실을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미국에서 최근 시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도 백신이 혈전 형성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자, 일단은 혈전 자체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혈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혈전이라는 게 피가 덩어리지면서 생기는 건데 오래 누워 있을 때도 이런 현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유럽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인구 10만 명당 약 150명 정도의 혈전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유전적으로 혈전이 덜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인구 10만 명당 1년에 50명 정도로 혈전 발생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예. 네. 그런데 처음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후에 뇌혈전이 생겼다는 사례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영국과 유럽에서 접종된 한 2천만 건 정도의 이 사례를 보면 뇌혈전이 보고된 사례는 18건에 해당합니다. 100만 명당 뭐 한 명 내외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 방역 당국은 매우 드물게 관찰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에 이 예상된 건수보다 뇌혈전이 더 많이 보고된 만큼 정밀 조사는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뇌혈전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방역 당국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당하는 증상이 발생하는 건수는 우리나라보다 약 3, 4배 정도 혈전증이 많이 발생하는 유럽의 보고에서조차 10만 명당 몇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증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근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해당 검사는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뇌혈전이 생기게 되면 뭐 평소에는 겪어본 적이 없는 아주 극심한 두통이 관찰이 되고요. 또 예. 접종한 3일 이후에도 그 두통 증상이 계속 악화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3일 이내에 진통제로도 조절이 안 되는 두통이 나타나거나 동시에 뭐 구토 혹은 뭐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일단 정리해보면 발생 빈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고 또 백신 때문에 혈전이 생겼다는 확실한 근거가 아직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혈전이나 혈액 응고와 같은 증상을 유발을 하는데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혈전증이 감소한다라는 유럽 의학청 발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방역 당국은 그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백신을 먼저 접종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의 득실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과 또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할 위험을 비교하면 후자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방역 당국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을 디자인할 때 이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한 결과 이분들에서의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하실 것을 권장하는 것은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되었을 때 중증으로 진행하실 위험과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빨리 예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기저질환이 있어도 백신을 맞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방역 당국으로선 백신을 통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방역 당국의 브리핑에서는 좀 인상 깊은 이 백신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10만 명 정도인데 네.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현재와 같은 약 80%의 효과를 보인 백신을 미리 맞았다면 환자는 2만 명 정도로 줄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네. 이 코로나19 사망률이 2%라고 보면 10만 명당 사망률은 2천 명이지만 확진자가 2만 명이라면 사망자도 400명으로 줄어서 1,500명의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고 백신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례를 들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전체 인구 절반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이스라엘의 경우 하루 10,000명 정도 발생하던 확진자가 현재 200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내렸다면서 백신 효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네.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은 피해야겠고 또 방역 당국 역시 백신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투명하게 공개할 노력도 이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에서 평균 79%의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혈전 생성 관련 위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음 달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임상 3상 시험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20%가량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임상 시험 결과 백신이 코로나19 증상 발현을 예방하는 데 79%의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는 데는 100%의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됐던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 효과도 80%를 나타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 중에서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것처럼 혈전이 높아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번 임상시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둘러싼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다음 달 중에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his means that AstraZeneca can now go through the process of preparing a submission to the FDA using the data from this trial. That will take some time to achieve, possibly a number of week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후 일부 환자들에게 혈전 증상이 나타나 논란이 됐고 일부 국가가 접종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경우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발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6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리아 벤 커코브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확진자가 5주 연속 늘어난 뒤 사망자도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8% 늘어난 가운데 지역별 주간 확진자 상승률은 유럽 12%, 동남아시아 49%, 서태평양 지역 29%로 나타났고 미 대륙과 아프리카는 감소세였습니다. 브라질의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에서 21일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세계보건기구 집계 기준으로 15,600여 명이었으며 이는 전 세계 사망자 6만 200여 명의 25%를 넘는 수치입니다. 또 미국과 비교해서도 배 이상 큰 규모이며 미주 대륙에서 보고된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브라질 인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여행 자제 권고에도 미국의 하루 공항 이용객이 150만 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며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미국의 공항 이용객이 15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로 11일 연속 항공 여행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차 대유행을 불렀던 추수감사절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크게 괴념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10곳 이상의 주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밀려드는 휴양객 인파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는 이달 말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이 같은 이완된 분위기로 인해 유럽에서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at a critical point in this pandemic, a fork in the road, where we as a country must decide which path we are going to take. 올해 초 30만 명이 육박하다 가파르게 감소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 하루 5만에서 6만 명 선에 정체한 모습입니다. 북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여행 자제와 백신 접종이 재차 강조되는 가운데 4차 대유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미국 인구의 55%가 어떤 형태의 보호 면역을 갖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대유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드론이죠. 사람이 가지 못하는 오지의 풍경을 담아내고 고령화가 심한 농촌에서 일손을 돕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VR 고글을 접목해서 만든 레이싱 드론이 화제라고 합니다.
드론이 미래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연 건데요. 다양한 드론의 세계를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만나보시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보면 마치 내가 날고 있는 기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은 장관들. 이 아름다운 풍경은 모두 과학이 만든 드론으로 촬영됐는데요. 발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드론 시장. 불가능했던 상상을 이제 실현시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드론의 세계에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훈훈한 햇빛이 내리쬐는 요즘, 봄을 맞아 더더욱 하늘 보기 바쁘다는 이곳. 서울에서 몇 되지 않는 드론 자유 비행장인데요. 취미로 드론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봄맞이 비행을 나왔습니다. 땅을 박차고 시원하게 날아오른 드론. 주말마다 드론을 날린다는 이분들은 드론이 어떤 매력에 빠지게 된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조종사였기 때문에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제가 눈이 좀 나빠져가지고 그 꿈을 좀 포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드론이라는 비행체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전직에서 건설업체에 다니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고 드론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론이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드론의 영향력이 커진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드론이란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드론이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를 이용해 조종하는 비행체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무인 비행 장치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선 전파로 조종되는 드론. 드론이 나는 과학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쿼드로터 드론은 프로펠러가 4개가 수직으로 달려 있고 이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추력을 내서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고 프로펠러의 그 각각이 내는 그 회전수를 좀 바꿔주면은 이게 서로 비틀어주는 힘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직, 상하, 그 다음에 이제 피치, 롤, 요 이 방향으로 하는 그 4자유도의 그 운동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프로펠러가 6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리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4개가 이제 이런 드론들이 낼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숫자입니다. 드론은 양력을 이용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데요. 프로펠러의 회전으로 인해 공기가 위아래로 밀리게 되면 드론에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적용돼 양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중력과 추력, 항력까지 발생해 4가지의 힘이 동시에 나타나면 드론이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 즉 호버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1세기 과학의 산물인 만큼 더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드론. 매년 급성장 중인 세계 드론 시장의 상업용 드론은 연평균 37%의 놀라운 상승 전망을 보이는데요. 국내 시장 또한 그 바통을 이어받아 드론 전망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의 수요가 있기에 드론 시장이 활기를 띠는 건데요. 여기 더욱 특별하게 드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평범하게 드론을 날리는 것 같은데요. 웬 고글을 죄다 쓰고 있습니다. 앞이 막힌 고글을 쓰고 드론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각광받는 이름하여 FPV 시스템인데요. 이는 조종자가 VR 고글을 통해 1인칭 시점으로 조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FPV 시스템의 고글을 쓰면 마치 내가 드론과 함께 하늘을 나는 것만 같답니다. 촬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론 다 좋아하실 텐데 일반적인 촬영과는 굉장히 다른 그 다이나믹함이 있고요. 뭐 영상물 자체도 굉장히 멋지지만 그 비행할 때의 쾌감이 대단합니다. 과연 그 쾌감이 어떨지 지금부터 드론과 함께 하늘을 날아보시죠. 와, 드론과 물화일체가 되어 자유롭게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가만히 보기만 해도 멋진 하늘인데 내 손으로 조종하는 드론을 통해 이런 하늘을 맛본다면 정말 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겠는데요. 과학의 발전으로 짜릿한 드론 1인칭 시점이 가능해졌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어 드론의 매력에 더욱 빠지게 된다는데요. 현재 미군에서 근무 중인 이분도 FPV 시스템을 접하고 매주 드론으로 힐링 중입니다. I started flying commercial drones like a DJI, Mavic, or I have a Typhoon and a GoPro. And then I met James on Facebook, and he invited me to come here and fly in his field. And then he turned me on to FPV. He showed me FPV for the first time maybe about 1 year ago. And between then and now, I very seldom fly my Mavic. It's all FPV now. 그런데 이때 엄청난 속도의 드론 발견. 너무 빨라서 카메라에 잘 잡히지도 않는데요. 도대체 어떤 드론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레이싱 드론 날리고 있어요. 드론 레이싱이란 원격 조종 드론으로 단시간에 다양한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인데요. 각종 세계 대회도 열리는 미래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일반인이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레이싱 드론 조종 솜씨를 뽐내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레이싱 드론을 시작해서요. 지금은 레이싱 드론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론 레이싱을 취미로 시작한 지 1년 만에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고 세계 챔피언 자리까지 오른 박성주 선수. 세계에서 인정받은 글로벌 톱 클래스의 드론 레이싱 시범. 얼마나 빠른 속도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평균 시속 180km. 어마어마한 속도로 각종 장애물들을 거침없이 통과합니다. 야, 정말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속도죠. 빠른 속도에도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는 박성주 선수. 그만의 드론 비행 비결은 뭘까요? 이제 초보자분들께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레이싱 드론도 엄청 좋지만 이제 뭐 DJI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조금 쉽게 초보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든 드론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드론들을 이용해가지고 비행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전문가분들의 영상을 많이 보고 좀 배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각양각색의 화려한 레이싱 드론. 그런데 레이싱 드론과 일반 드론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일반적인 드론과는 다르게 이제 기체가 정말 개조가 쉽게 만들어져 있는 편이고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드론과는 또 다르게 18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레이싱 전용으로 제작된 프레임이기 때문에 또 가벼워서 자유자재로 회전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드론 레이싱 연습을 마치고 귀가한 박성주 선수. 집에 오기가 무섭게 오늘 촬영한 연습 영상을 모니터링합니다. 보통 대회 영상하고 연습 영상을 보면서요. 이제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멈추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다음 날에 가서 적어놓고 고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드론 레이싱 특성상 0.1초의 차이로 수미터의 오차가 발생하기에 미세한 컨트롤이 관건이라네요. 드론 레이싱 선수 아니랄까봐 방 한가득 드론 천지인데요. 그가 드론 레이싱에 빠지게 된 계기가 궁금해집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RC 쪽을 입문하게 되시면서 RC카라는 매체를 즐겨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RC카라고 하면 자동차에도 이제 무인항공기처럼 따로 RC 분류를 달아가지고 이제 따로 원격으로 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청댐에 가서 RC 동호회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거기서 드론이란 매체를 같이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매체 중에 한 개인 드론 레이싱이라는 부분을 제가 또 이제 알아보고 접하게 되면서 아버지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드론 레이싱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챔피언은 역시 다릅니다. 직접 드론 수리까지 독학했다는데요. 열정 많은 박성주 선수. 앞으로의 목표는 뭔가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드론 레이싱이라는 것 자체 시장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어린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드론 레이싱의 재미하고 그 시장을 알려 나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꿈나무 친구들도 이제 드론 레이싱을 하게 돼가지고 좀 선수들이 많이 발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싱 드론을 비롯해 다양한 드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 드론들의 탄생이 예상되는 오늘날.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든 드론. 이제 드론 없는 세상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논밭을 날아다니는 농업용부터 물품 배송, 방역, 화재 진압, 환경오염 단속까지 수많은 일을 해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구나 드론을 조종해도 될까요? 드론 조종에 필요한 자격은 무엇일지 새롭게 달라진 드론 자격 면허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1년 올해부터 개정된 드론 자격 면허. 작년까지는 드론 자격 면허가 없이도 대부분의 드론 비행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곳 드론 자격시험센터에서 드론 면허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봐야 합니다. 네, 현재 새로 3월 1일부로 새로 변경된 자격증명은 기존에는 자체 중량 12kg 초과에 대한 영리 목적의 기체에만 해당했던 법에서 이제 영리와 비영리 상관없이 250kg 이상인 모든 기체에 대해서 자격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확산되고 있고 많이도 운영하고 있는 무인 비행 장치에 대한 생태계에서 전문화 그리고 안전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제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변동된 드론 자격 면허 시험은 비행 기체의 무게에 따라 면허 시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드론을 사용할지 잘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건강하고 안전한 드론 문화를 위함이니 앞으로 드론 면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면허 없이 시행되게 되면 지금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늘을 나는 드론. 이제 과학의 발전과 함께 드론 문화는 하늘 높이 성장했습니다. 사회적인 기여부터 즐거운 취미 활동까지 드론의 변화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드론.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드론의 세계였습니다. 요즘같이 따뜻한 봄철에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균열이나 붕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여기저기 꽃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근하다가도 갑자기 추워지는 변덕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봄의 기온 편차 얼마나 큰 건가요? 봄 날씨가 이제 하루에 몇 번 정도 변하는 걸 갖다 쭉 세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네. 그 소설가인데 무려 하루에 136번이나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봄철은 날씨 변화가 아주 정말 심합니다. 봄철은 기압계 이동이 빠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땐 정체하기도 하면서 기온 변화가 상당히 심하죠. 예. 따라서 봄철에는 일교차도 평균 1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서울을 예를 든다면 3월 초순에 한 9도 정도가 되는데 네. 중순부터는 최대한 10.9도까지 일교차가 벌어지고요. 10도 이상의 일교차는 5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예. 이게 이제 평균 10도라는 것은 더 벌어질 땐 실제로 15도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봄철이 연중 기온 편차가 아주 가장 큰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또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유의해야겠습니다. 또 봄철이 되면 낡은 집의 축대나 옹벽이 붕괴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이 계절을 보면 사계절이 아주 뚜렷이 기온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이제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이걸 이제 저희들은 배부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발생을 합니다.
봄이 되면서 땅이 녹으면 얼음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비게 되면서 집안이 꺼지거나 또 약화되면서 축대나 옹벽, 절개지의 붕괴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산의 붕괴나 낙석, 공사정의 붕괴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봄철 날씨 특성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봄철에 미리 안전 점검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집이라든가 혹은 주변의 대형 빌딩, 노후 건축물 등의 균열이라든가 집안 치마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예. 또 절개지라든가 언덕 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 역시 확인해줘야 합니다. 네. 만일에 위험 요인이 발견한다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봄철 해빙기에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가스와 전기 안전 점검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해빙기에 얼었던 집안이 녹아서 가라앉게 될 경우 땅속에 매설된 전선 보호관이 파손돼서 정전사고나 혹은 또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고요. 예. 집안이 약해질 경우 전신주나 가로 등의 지주가 기우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네. 이 담장 같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스, 전기 시설도 꼼꼼하게 점검해야겠네요. 네. 네, 또 봄철에 산행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 그만큼 산악 사고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봄에 산악 사고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또 안전한 산행 요령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일단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에 산악사고 출동 건수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28,318건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 겨울철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4,988건인 반면에 봄철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7,429건으로 약 48%가 더 많았습니다. 네. 봄철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 전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네. 겨울 동안 잘 쓰지 않았던 근육과 관절은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가벼운 충격에도 부상을 입기 쉽기 때문이고요. 예. 또 봄철엔 집안이 약하거나 땅이 미끄러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늘진 곳 혹은 낙엽이 쌓이는 곳을 주의해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줘야 합니다. 예. 그리고 봄철 환절기에 일교차는 평지보다 산이 더 크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확인을 해서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119 산업위치 표지판을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 네. 119 산업위치 표지판은 긴급 연락처나 국가지점 번호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나 조난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아주 신속하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평소 이런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런 봄철은요, 건조하고 강한 바람 때문에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20년까지죠. 산림화재를 보면 봄철에 발생한 화재가 연중 발생한 화재 중 66%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봄철에 산불이 빈발하는 원인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강풍이 불면은 바싹 마른 나무가 불쏘시개처럼 빠르게 타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따뜻한 날씨로 또 산을 즐기는 입산자들의 실화라든가 또 농사철을 앞두고 눈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에서 기인을 합니다. 예. 또 화재는 습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공기 중에 수분 함량을 나타내는 상대 습도보다는 목재 등의 건조지수를 나타내는 실효 습도가 화재 발생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실효 습도가 50% 이하가 되면은 인화하기가 쉽고요. 40% 이하에서는 불이 잘 꺼지지 않고요. 30% 이하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실효 습도 35%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효 습도가 25% 이하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건조경보가 발령이 되죠. 예. 봄에는 불이 나기도 쉽고 또 큰 불로 번질 위험도 크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봄철에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급격한 기온 변화로 해서 춘곤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춘곤증이 생기는 봄철에 이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는 졸음 쉼터를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봄철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 요인 중 하나가 포토홀입니다. 포토홀은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으면서 생긴 아주 국지적인 구멍이죠.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네. 겨울철에 눈을 녹이기 위해서 뿌리는 염화 칼슘이라든가 소금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네. 아스팔트 안으로 스며든 물기는 기온에 따라 얼고 녹기를 반복을 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만들어주고 그 위로 차량이 다니면서 결국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예. 네. 이로 인해서 포토를 많이 인지하지 못해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 타이어나 휠에
파손을 만들어내고요. 심한 경우 추돌이나 전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네. 또 산간도로에서는요. 절개지라든가 급경사면의 지반 약화로 떨어진 낙석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안전운전 습관을 잘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상률 책임연구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재수 책임연구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이상률 항우연 신임 원장은 프랑스에서 자동제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86년부터 항우연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부원장, 정지궤도 복합위성 사업단장, 항공우주시스템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재수 키스티 신임원장은 홍익대에서 전자전산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1년부터 키스티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국가과학기술 데이터본부장,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첨단정보 융합본부장 등을 맡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빨았을 수 있는 마스크용 나노 필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김도현 교수팀은 솜사탕 기계처럼 고분자 용액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마스크용 나노 섬유 필터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공정으로는 마스크용 나노 섬유 필터를 1시간에 1g 정도 만들었지만 이번에 개발한 공정을 적용하면 1시간에 25g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골밀도 저하와 뇌혈관 손상 위험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김정민 교수팀이 뇌졸중 입원 환자 1,190명을 조사한 결과 환자의 61.7%가 골밀도 저하를 함께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골밀도가 낮을수록 뇌졸중의 전 단계인 뇌소혈관 질환 위험도 동시에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세포 손상 없이 빛으로 신경을 자극해 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나노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박홍두 교수팀은 뇌 조직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죽부인 모양의 나노 장치를 개발해 부작용 없이 뇌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뇌신경 자극과 신호 측정이 동시에 가능한 삽입형 장치가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목시계처럼 착용해서 심전도를 측정하는 휴이노의 메모워치가 기본 장비보다 진단율이 9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이노는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기존 심전도 진단 방식인 홀터 검사보다 메모워치의 진단율이 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홀터 심전도 검사로 부정맥을 찾아내지 못한 환자의 40% 정도도 메모워치로 부정맥을 진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이노의 메모워치는 착용 후에 환자의 심전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한 뒤 부정맥 등 이상 신호를 파악해서 의사에게 전송하는 방식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입니다. 되게 오래된 댁이 집이 있는데 있다고. 오래됐어요. 한 300년 됐는데 이 문이요 전부 이렇게 옛날 집이다 보니까 문이 잘 안 닫혀요. 아, 문이요? 닫았다. 형 쪽은 잘 돼요? 아니 안 돼. 쉬운 게 하나도 없구만요. 됐다. 막국수는 전 진심이에요. 야, 장유유서다. 어른 먼저다. 아유 없대요? 근데 얘는 뭐 먹어? 막국수 서운해. 집안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많지 뭐. 또 말이야, 이제 불 나오는 거. 가루등 말이야. 가루등 때문에 창으로 TV 다니가 지금 불안해 보이긴 하다. 응, 그걸 뽑아내고 물이 절로 빠지고 그러면 돼. 놀러 갑시다. 피곤하기도록 놀러 가서.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막국수를 못 먹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네요. 제가 한 그릇 사드려야겠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